네, 9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소식인 것 같아요. 이 업홀드가 비트코인과 XRP를 비롯해서 몇몇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 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게끔 이번에 연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자산과 지불카드 연계 은행 계좌 이게 다이렉트하게 연결된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지불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은행 계좌에는 현금이 빠져나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불카드를 썼을 때 내 암호화폐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현금과 피아트 머니와 크립토 커런시가 거의 동일한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소비가 된다라는 거.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의 어떤 가까운 근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우리 일상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번에 업홀드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도이체방크. 그래서 이제 어떤 레거시 금융, 특히 이제 그 브랜드 밸류가 굉장히 큰 거대 기업들, 레거시 금융들이 들어올 때는 더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도이체방크가 크립토 커스터디 기업인 타우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최대 상업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지금 진출을 했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뻔합니다. 그만큼 도이체방크가 바라보기에도 기관들의 진입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황적으로 커졌구나.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지금 진입이라는 게 아직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아마도 그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굉장히 큰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부랴부랴 뭔가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 해야겠는데 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죠. 사이즈 자체가 다른 기업에서는 이미 다 리서치 끝내고 지금 준비해서 이번에 땅 하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플이 인수한 이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커스터디만 하는 기업은 아니고 뭐 커스터디, 웹3 인프라 구축 이게 중요하죠. 웹3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떤 레거시 금융 특히 대기업들의 관점에서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은 더 이상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순히 커스터디 기업이 아니잖아요. 온오프램프, 피아트 머니와 크립토 커런시를 순간적으로 쫙쫙 왔다 갔다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는 곳이고 셀프 커스터디 그리고 원래 서비스, NFT 구축 여기 다 나와 있죠. 월렛, 트러스트, 신탁, 페이먼트, 토크나이즈 이게 중요하죠. 토크나이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자산이 토큰화 된다라는 것도 큰 의미고 기성자산이 다 토큰화가 되는 시대가 올 거고 여러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자산이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그게 100%가 됐을 때 하나의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 모든 상호 운용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그게 기술적으로 구현된다는 건 지금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메타버스 시대가 온전하게 펼쳐지기까지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기술적으로 그걸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NVIDIA가 막 날고 긴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거 사용자 물리면은 속도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그게 뭐냐면은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이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구현이 잘 된 그런 게임 서비스도 어떤 기술적으로는 한계 지점에 봉착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온전하게 100%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그 모든 자산이 다른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그 모든 자산이 상호 운용성을 갖고 서로 이 듀얼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온전하게 매매가 되고 보관이 되고 거래가 되는 그런 시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근데 그 시작점이 사실은 토큰화라는 거죠. 근데 리플이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거고 하다못해 이제 도이체방크처럼 거대한 레거시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다. 뭐에? 토큰화 이슈에.
그런데 그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들의 관심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바라보면 되고, 이번에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커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고 웹3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업,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이 아이디에이션의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한 교집합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번 도이체방크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 리플 이슈도 그렇고 그 교집합 느껴지시죠? 이게 지금 어떤 미래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최대 민영 은행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5년 전부터 이쪽 크립토커런시 디파이 혁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발표했던 이 캐시 매니지먼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건 CBDC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중앙은행 발행 CBDC, 이거는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야 라고 이미 5년 전에 도이체방크가 콕 집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리포트에서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물론 이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리플이 XRP를 통해서 구현하는 게 이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리플과 관련해서 한 20번 이상 언급을 했다라는 거. 이미 리플이 어떤 구현하고 있었던 그런 혁신은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레거시 금융권 안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최근에 리플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런 커넥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그냥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성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하나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인데, 브라질과 호주에서 유동성 허브가 출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브라질과 호주의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잘 할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간편하게 거래하고 보유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유동성 허브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잖아요. 사실 이미 미국 35개 주에서 유동성 허브가 출시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해외로 쫙쫙 호주, 브라질 쫙쫙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브라질 지금 굉장히, 브라질은 남미의 암호화폐 허브입니다. 허브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전폭적으로 크립토커런시와 블록체인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고, 리플의 그 브라질 파트너 기업 인터앤코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채로운 어떤 블록체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브라질이고, 호주도 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브라질과 호주에서 우선적으로 유동성 허브를 출시한 거, 미국 밖에서 우선적으로 출시를 한 거는 이조차도 의미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이 어떤 유동성 허브를 출시해서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 허브, 유동성 풍부하니까 들어와서 거래도 하고 매매도 하고 스테이킹도 하고 다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고, 우리는 최적화된 가격을 기업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미리 자본을 예치할 필요가 없고, 매매와 예치, 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아주 편안하게 암호화폐 매매, 커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포인트로 하고 있다. 이거 지금 이 네 가지는 리플이 밝힌 거예요. 리플랩스가 이 네 가지 장점이 있어, 특장점이 있어. 근데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지금 미래 은행의 역할이 이게 될 것 같잖아요. 도이체방크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는 지금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BNY 멜론이나 이런 거물급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거 안에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래에 있어서 은행의 블록체인 시대가 완전히 세팅이 됐을 때, 본격화됐을 때, 이제 그 시대가 되면 이런 것들이 AI랑 어떻게 맞물려서 진행이 되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 혁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이 은행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비 슈왈츠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XRP 레저 기반의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서비스가 출시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면 XRP에 대한 매수 압력이 야기될 거야. 그럼 가격 폭등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알고리즘화된 프로그램이 AMM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100%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유동성 제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이런 걸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유동성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리즘화된 프로그램인 AMM (Automated Market Maker) 프로그램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출시가 되면 초기에는 매도 압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 움직임을 통해서 매도 압력이 상쇄가 되고 매수 압력이 초래가 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들. 데이비 슈왈츠, 이 사람 진짜 블록체인 천재잖아요, 개발자로서. 진짜 우리의 어떤 미래는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미래는 데이비 슈월츠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XRP가 나갈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라서 진짜 내 미래가 저 대머리 아저씨한테 달려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삿포로를 가게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아니고 데이비 슈왈츠 CTO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조금 더 눈길을 끌고 있고, 뭐 저의 눈길뿐만 아니고 글로벌 XRP 홀더들이나 XRP 트레이더들, 뭐 분석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사화를 하는 거는 데이비 슈월츠가 리플의 미래, XRP의 미래를 아주 강하게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리플의 CTO, 진짜 괴짜 천재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대머리 아저씨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조금, 요 아저씨 딱 봐도 괴짜의 느낌과 천재의 느낌이 참 묘하게 섞여 있는데, 근데 데이비 슈월츠가 우리의 미래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 중앙은행도 야, 이러다 터키 중앙은행 또 XRP 채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터키 중앙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래요. 제가 원문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XRP는 자산 간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혁신, 중앙은행으로서 CBDC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브리지 커런시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브리지 커런시로서 XRP를 25번 언급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앙은행들이 CBDC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움직임을 보일 때는 결국에는 XRP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빨리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하나 나와서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건 루머예요. 이거는 이거 루머입니다. 블랙록이 XRP, 비트코인을 대신해서 XRP를 채택한다? 비트코인에서 XRP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선 말이 안 돼요. 지금 단계에선 말도 안 되는 루머고, 제가 찾아보니까 근거도 없어. 약간 희망사항을 이런 크립토 뉴스랜드라는 마이너 미디어에서 기사화를 해버리면서 오이씨 뭐야 하고 이제 바라보게 된 건데, 이게 기사화가 된다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 해외 이런 마이너 미디어에서도 팩트 체크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조성용으로 던지고 있는 건데, 그냥 얼럴트가 아니고 루머 얼럴트.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루머 속보? 긴급 루머? 뭐 이런 것도 처음 봤는데, 아무튼 이 내용은 그래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를 재평가하고 그 대안으로 XRP에 주목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미확인 루머라는 거. 근데 내용은 파격적이죠. 블랙록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지금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3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혁신의 주인공이 될 거다, 레리 핑크가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약간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버리고 XRP로 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루머에서 우리가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리플 소송이 미국에서 잘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와 나아가서는 현물 ETF까지도 승인이 됐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XRP ETF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XRP가 포함된 알트코인 ETF,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어떤 금융기관들이 관심 가질 법하죠. 만약에 소송 리스크가 완전하게 사라진 상황에서 XRP가 저렇게 해외에서 난리 아주 난리를 잘 치고 다니는데, 블랙록같이 이렇게 거의 뭐 악마의 은행이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이블 뱅크, 그런 표현까지 있는 곳이 블랙록인데 가만히 놔둘까? 돈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루머 얼러트 이렇게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페이크 루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되고, 진짜 블랙록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거에
뭐 갑자기 또 매수 계획이 없던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크 디펜더가 올린 데일리 차트인데 이제 0.93달러까지 한번 나아갔잖아요. 저번에 리플 약식 재판 7월에 나오고 나서 7월 13일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선이 지금 형성돼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선 상단이 0.4958달러인데 오늘 한번 뚫어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뚫어주면은 그냥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트 라인이 0.39달러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건데 지금 중요 저항 라인인 0.4958달러 위에서 오늘 떨어졌었고 여기서 잘 리테스트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어디까지 단기적으로는 0.65달러 부근까지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